이거 보세요.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그 과거에 그 카센터 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엔진 오일은 아주 기깔나게 교체한다고 빵꾸도 들었는데. 잘해요, 제가 빵꾸. 아니 저는 그럼 뭘 교체하면 좋겠습니까? 뭘 바꿔야 됩니까? 한 가지만 좀 정해주세요. 차를 새 차로 뽑을까요? 한 가지 말고 네. 저 두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좀 바꾸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네. 눈물이 나오는 눈물샘도 좀 바꾸면 좋겠고. 아 눈물샘을 바꿔야 됩니까? 네. 이번에 22대 국회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 분이 될까? 오늘 이분과 함께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22대 국회 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르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5선에 빛나는 우원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아니 그 김주현 우리 내정자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임명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이상한 얘기 한잔 해야지 이렇게 기분 좋은데. 한잔 해야죠. 네. 읍천리 커피로 한잔 해야지. 읍천리 커피입니다. 읍천리 382 커피. 네, 네, 네. 한잔 하겠습니다. 네네네. 커피 어떻게 고마워요. 괜찮으시나요? 짠해 짠. 네. 목소리가 똑같네. 네, 건배 너무 잘 안 좋아하시고. 되나 이거? 자, 어떻게 우리 의원님 저 커피 맛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읍천리 커피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있습니까? 네, 네. 네, 국회의장 후보가 인증한 커피, 네. 읍천리 382 커피. 오늘 그 출마 네. 회견 네, 네, 막 하고 하고 오신 왔습니다. 거죠? 아유. 예.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 지금 네. 이제 후보분들이 다른 분들이 더 계시잖아요. 한 세 네. 분 혹은 뭐 네 분 정도. 네. 우리 우원식 의원님의 가장 큰 경쟁력, 다른 분과 다른 경쟁력, 차별화 뭡니까? 제가 이번 이제 국회가 딱 구성되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이 175석, 지금 이제 두 분이 빠졌으니까 171석. 네, 또 그리고 야권 전체가 192석. 네, 지금은 거부권을 어떻게든지 넘어서야 뭐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네. 8석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이 나라를 바로 해라. 국민들 먹고 사는 것 좀 잘 챙겨라. 네. 이 크게 두 가지 요구거든요. 이 거부권 8석 넘어서는 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해당하는데 이 8석 넘어서는 게 참 간단치 않습니다. 네. 소리 뻑뻑 지른다고 그냥 넘어서지는 것도 아니고요. 8석을 끌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정국에서 책임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첫 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가 탄핵으로 정권을 받았는데 예. 123석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4개가 있었는데 네. 진짜 야당 3개 교섭단체 3대1 협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탄핵 이후에 갈등이 컸기 때문에 국회가 한 해 동안 7번 파행을 했어요. 예. 네. 그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첫 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제, 국무총리 표결해야 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경, 정부조직법, 본예산 이거 정말 그 험난한 속에서도 과반 득표를 받아오는 원내대표로서 네.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그걸 다 성공시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협상의 정치.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결국은 국민들의 압박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잘 훈련되고 성과를 갖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는 저밖에 없다. 선명하게 가되 협상력까지 갖춘 후보는 그럼요. 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네. 그때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언론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그 8석을 채워서 거부권을 넘어섰냐 못 넘어섰냐 이게 다 관심의 중심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생 의제가 굉장히 많은데 당에서 민생 의제 얘기하면 이 8석 어떻게 될 거냐에 다 묻혀버립니다. 소위 정쟁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귀에 잘 안 들려요. 네. 그때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의 이 자격 중에 하나는 이 저출생, 불공정, 불평등, 기후 위기, 국가 균형 발전,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이런 등등의 민생 의제를 끌고 갈 실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2013년에 우리 당의 대표적인 민생 브랜드라고 하는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네.
이 소위 경제적 기득권자들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저는 우원식 하면 그 덩어리 자체가 민생 덩어리입니다. 제가. 덩어리요. 제가 이제 우리 많은 정치인분들 모시면서 예. 느끼는 네. 게 정치인분들은 자기가 잘한 거는 절대 안 까먹는다. 그거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 자기 성과는 절대 잊지 않아. 아니 이런 국면에 이제 6선 2분 나오는데 제가 5선이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요번이 이제 우리가 다수 의석을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네. 잘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게 탄핵하고 정권을 받아서 5년 만에 이런 세력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못난 세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의석을 준 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거든. 네. 그러니까 이 기회는 시험대 위에 선 기회예요. 네. 시험을 잘 넘어서야 다음 대선에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네네.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모여 있네.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처음 오셨고 네. 또 5선이시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별다른 말씀 안 네, 드렸습니다만 네. 원래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아니 시작부터 지금까지 쉬질 않으시고 아니, 계속 얘기를 하셔. 말하라. 질문할 필요가 없어. 제가 처음 왔으니까 네. 말하라고 하는 줄 알고 했죠. 아유, 그거 아니에요? 일단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아이,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를 하실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석현입니다. 정말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아유, 오랜만이다. 정말 우원식 원내대표를 상대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뭐라는 거죠? 네. 네, 무슨 당시에. 얘기인지 하나도 못 단식 알아듣지만 투쟁을 했었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를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협상을 이끌어냈던 그때 손 잡아주고.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드루킹 특검 때문에 단식을 맞습니다. 했었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뭐 제일 큰 이슈가 국회의장이니까 그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말고 국회의장의 임무랄까요? 국회의장의 역할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가요. 국회가. 국회는 그렇죠. 국회 역할이 네. 예.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네. 그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국회 역할이고 그거를 잘 이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끌어간다. 임무죠. 약간 이제 큰 얘기인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뜻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뽑아주신 것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이만큼 심판하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야당의 어떤 법안 같은 것들을 잘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의 좀 조율을 잘 해주는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잘 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네,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여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그런 역할이 우선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일,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원만하게 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합의 안 됐다고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이 손해가 납니다.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국회를 이끌어 가야죠. 해야 되는데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당 혹은 뭐 이제 반대당에서는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 국회의장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국민 여론? 최상병 특검 같은 거 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네. 그럼 그거를 여당이 반대한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민생과 관련돼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민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국민들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국민적 요구를 잘 받아서 네.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이제 총선이 치른 지 얼마인데 총선 때 드러난 민심은 네. 이채양명주 음. 그리고 875원으로 아주 대파한단에 875원으로 대표되어지는 민생 네. 이런 것들을 국회가 잘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최상병 특검 이번에 어쨌든 통과가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김진표 의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출사표 던진 의장 후보들을 향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워딩을 그대로 전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제 좀 일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질 수 있다. 왜 의장이 당적을 안 갖고 있겠냐. 한쪽 당에 편파적인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꼭두각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의장님이 한 그 최상병 특검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아.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킬 때 하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고 우선은 네. 의회 역사를 보고 저 공부를 좀 더 하면 우리가 공부할 만큼 다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지금 4선 마무리입니다. 예. 16년 동안 많은 의장님들 봤고요. 네. 많은 국회의 모습 봤고 지금 이제 5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국회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국회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헌정 역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네. 본인 가족들이 오니까 거부권하고 본인이 불리한 거 거부권하고 또 민생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거부권하고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지금 2년 됐는데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그 사이에 국회를 20번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벌써 9번인데 네. 이 거부권을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의장께서 요번에 한 그 최상병 특검 처리한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헌정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헌정사에 없는 정권이고 국회를 검사의 사냥터로 만들어서 검찰의 사냥터로 만들어서 입법권 거부로 뭐 삼권 분립을 뭐 해체했다 네. 등등 이제 비판을 하셨고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매 역대 정권마다 이제 그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도 상대당에서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저 박근혜 정권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 전에 MB 정권 때도 정말 역대 최악의 뭐 나라 팔아먹는 정권 등등 정말 거의 모든 이제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수많은 수식어들로 해당 정권이 역대 최악의 정권임을 얘기했으니 사실 이번 역대 최악의 정권이란 말도 우리가 기억을 좀 많이 잊어서 그렇지 어쩌면 과거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네.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느라고 쓰는 네. 그런 용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만은 진짜 역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네. 야당이 역대 최고의 정권이라고 해서 탄핵을 했는데 네. 그 탄핵의 결과물로 그 17대 국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아. 역풍이 불어. 역풍이 불어가지고 네. 그 민주당이 그때 다수파가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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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때 들어갔어요. 네. 아. 그래서 저보고 탄돌이라고. 예. 하는 추억의 단어네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근데 네. 결국 민심이 평가하는 거죠. 네. 그거를. 요번 민심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180석을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도 안 되는 차이입니다만 국민의 민심을 조금 더 가져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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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한 결과 요번 총선을 보면 야당에 다시 압도적인 의석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인정한 역대 최악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논리라면 사실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만 이번 총선도 표로 따지면 50대 45잖아요. 네. 그러니 그게 지지율로 따졌을 때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네. 대개 이제 양쪽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대개 네, 네, 35%에서 40%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네, 네.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도층이
그 중간적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중도층이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의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의석수가. 그 차이라는 게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민심이기 때문에 네. 정말 최악이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전 정권들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장의 역할도 이전 국회와는 또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면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죠. 저는 이제 제가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네네네네. 이사장이에요. 네. 근데 홍범도 장군한테도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네. 이렇게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일본이 흘린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우리한테 괴담 퍼뜨린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 15일 단식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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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제3자 편 이런 정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역대 최악이다. 그렇죠. 네.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네. 역대 정권들 중에 자기 가족들이나 본인들한테 조사를 못하게 한 정권도 없었어요. 근데 약간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전국이 시끄러워지니까 그 전에 여야가 만나서 너희가 양쪽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이 뭐야라고 해서 좀 조율을 해서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네. 합의를 잘 이뤄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합의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법들이 국회에서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법들이 아니에요. 다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쪽에서 반대를 네. 심하게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 법들이 그냥 올라오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협치 이것은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네. 우리 보고 협치하라고 협치하고. 그러는데 그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아, 야당은 어포짓 파티예요. 네. 반대하는 거예요. 예. 네. 여당이 책임 있게 끌고 가는 거야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권한이 훨씬 많고.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할 때 123석밖에 안 됐는데 그때 협치하려고 네. 국회와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이 협상을 시키려고 협치하죠.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매번 야당 원내대표 찾아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협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협치를 해야죠. 요번에 겨우 2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그것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가 하는 일도 설명 좀 하고 네. 야당 얘기도 귀담아 좀 듣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네. 이제 협치는 여당이 해라 하지만 의장이 되시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협치해라라고 말을 그러니까 예. 의장이 되면 네. 여당한테 국정을 이끌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야당을 잘 설득하고 설명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좀 찾아라. 그 국회가 소수파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중심은 여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 권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행정 권력, 이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건 행정 권력이거든요. 네. 행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고요. 야당은 반대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 네. 또 조건이 맞으면 또 함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건데 오히려 정부 여당이 협치를 너무 안 해요. 그러면 네. 좀 톡 까놓고 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뭐 당심은 추미애고 예, 국회의장? 명심은 네. 뭐 정성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근데 뭐 명심이든 당심이든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경계하자는 것이 예. 아니라 예. 명심과 당심이 이번에 이제 민심으로 우리가 다수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핑계로 국회의장을 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아. 명심이 나한테 있다. 당심은 날 원한다. 그렇게 하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같은 그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재논의 물대기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족한 8석,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한 8석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 누가 끌어와야 되는가? 또 민생에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 갖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자기 대안도 내고 네. 이러면서 국회의장이 돼야지 나한테 명심이 있다. 뭐 우리 당신이 날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일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면 국민의 뜻이 굉장히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그죠?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고 지금 특히나 이제 야당 192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라면 뭐 굳이 해석하자면 여당이 끌려다니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여당 견제해주고 뭐 심판해줘라 이게 이제 국민의 뜻이라고들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아마 그렇게들 해석을 하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장 역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가장 여당과 잘 싸우는 혹은 뭐 여당에게 더 전투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이 민심에는 제일 맞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장군 같은 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일 적절한 분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국회라는 공간이 예. 네. 결국은 그 부족한 8표를 가져와야 된다. 예. 여기에 다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예. 소리만 친다고 그 8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저 사람들을 단결시켜 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정치력과 협상력 또 때로는 국민의 아주 거센 압박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상황 판단력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걸 잘 봐야 되고 거기에서는 우원식 의원님이 더 낫다고 제가 아까 보신다는 얘기했던 거고요. 대로 저는 네.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경험을 갖고 있고 네. 원내대표로서 충분한 이런 협상 경험을 갖고 협상이라는 게 그냥 가서 이게 아니고 네. 온갖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각 주제별 협상마다 협상하는 스킬과 또 지렛대도 그 잘 쓰고. 필요한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네. 제가 방송만 길면 또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길게 하지 말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물론 강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네. 의원식도 좀 잘 보세요. 나도 제가요. 좀 봐줘라. 제가 네. 겉으로는 되게 유하고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네. 네. 근데 군사 정권 때는 전두환 반대해 가지고 들어가서 1심에 1년 받았는데 2심에 3년 받았어요. 아하. 그리고 후쿠시마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하는 문제 가지고 네. 목숨을 건 15일 단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단식기를 열었죠. 네. 그것도 했지. 또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 사회경제적인 그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서 억울한 꼴 당하지 않게 힘이 네. 약한 자들을 돕는 길인데 그건 그야말로 소위 경제적 강자인 재벌들하고 싸우는 일이거든요. 다. 네. 네. 그걸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성과를 내왔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걸 이제 제가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에서 모시고 오기도 예, 했습니다만 저도 유엔 책임이 때. 있고 예. 그래서 그 일과 관련해서 아주 단호하게 싸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최근에 정말 온몸을 던져서 싸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분 계시면 거기를 제외하면 제가 제일 많이 싸웠죠. 네. 그러니까 우원식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외유내강이다. 강한. 명심 외유내강. 팔지 말라면서 명심 파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내가 싸웠다니까. 예, 그걸. 싸웠다니까. 근데 싸우니 그래서 예. 겉부 속강. 아. 외유내강은 재미없잖아요. 아, 겉부 겉부 속강.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 겉바속촉처럼.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게 더 재미없습니다. 아니, 재미있게 그런데 하려고 해봤는데. 경선 구도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의원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왜 어떻게 결선 좀 투표로 하는 예, 거죠? 얻을 계획이세요? 좀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얻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죠. 더 혁신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그러니까 예. 혁신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과제. 예. 혁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권의 부족한 8석을 어떻게 네. 끌어올 그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어. 다 그냥 세게 한다 아. 이 얘기만 하지
거기에 부족한 저는 왜 그걸 아냐면 네. 제가 123석 때 그 정부 구성을 위한 표결을 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8석을 끌어오는 게 간단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지금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전일적 지배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어요. 총선 때 민심도 경험해 봤고 예. 이제는 공천권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네. 임기가 더 길어요 대통령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붙잡힐 이유는 없어요. 더더욱 설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회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지금 당이라는 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뭘 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 국민의 분노와 국민적 압박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가려면 협상 과정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협상이 되도록 원내대표를 판도 그렇게 깔아주고 네. 협상 전체 판을 읽으면서 여야가 불필요한 갈등하지 않지만 네. 방향은 분명하게 세워가는 그런 협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안만 하나 좀 여쭤보면 어쨌든 뭐 21대 국회에 벌어질 걸로 전망되는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지금 이번에 다시 표결할 때 국민의힘에서 한 15표 이탈표가 나오면 18표. 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탈표는 이번에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죠. 지금 두 분은 이탈하겠다 하는 의사를 예,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천을 못 받거나 국회의원이 안 된 분들이 한 50여 분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죠. 이번에는 다 출석을 해야 돼요. 거기가 안 나오면 우리만 나가면 좀 표결되거든. 비율이 안 되니까 예. 예. 우리만 나가면서 투표하면 표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다 나올 텐데 떨어진 사람들,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나올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얘기.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의 속마음을 아직까지는 네. 다 모르겠어요. 예. 요번에는 8이 아니라 18이고 네. 그리고 두 분은 나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건 16분인데 출석률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봐야죠. 뭐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국회의장 선거 지금 한 4분 내지 5분 하면 나오실 것 같은데 뭐 1등은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테고요. 네. 2등은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이거 2등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저 표를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2등 하겠죠. 그러면 표를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2등을 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봐요.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네. 결선 둘은 누가 갈까요? 저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예. 네. 나머지 한 사람이 누가 될지 저도 기대됩니다. 피해 가시네요. 추 어떻습니까? 뭐 괜찮고요. 네. 아 누가 와도 괜찮다. 네. 예.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제가 갖고 있는 고민 그대로예요. 8석을 어떻게 넘길까? 네.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이게 제일 관심인데 지금 후보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단지 총선 때 국민의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네. 말씀하시는데 네. 단호하게 하는 단호할 수 있는 근거 그 8석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른 분들 아직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 민생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국회의장이 그런 민생 의제, 네. 저출생, 불공정, 불평등, 기후 위기, 국가균형 발전 이런 의제를 이런 정쟁에 다 매여서 그 당에서 이야기해도 잘 국민들 귀에 전달되지 않고 언론이 다 그렇게 안 쓰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거를 끌고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고 그거는 뭐 그건 정파하고 별로 관계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끌고 가면서 국민들 귀에 듣게 하고 국회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야 된다는 저는 과정까지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회의장 자격도 이야기하는 네, 거고.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 얘기를 굉장히 유심히 듣죠. 이제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그게 요번 22대 국회의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이 돼야 될 테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에 네.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제가 막 의원분들이 네. 제가 뭘 했는지 네. 정말 실천적으로 이렇게 그러시겠죠. 네. 쭉 해왔던 사람의 우리 당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네. 다 우원식 그럴 거요. 의원님, 예. 을지로위원회 네. 생명안전 매번 포럼. 나오고요. 그리고 그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자만 해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이제 그걸 우리 의원들이 잘 알죠. 그래서 제 얘기는 얘기하면 네.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으로 네. 다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얘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저의 진정성은 많이 믿죠. 오. 저희도 이제 선거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고 당 얘기 하나만 여쭤보면 이제 당의 중진이 되셨으니 뭐 원래도 중진이시지만 진짜 찐 중진이 되셨으니까 그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 대표가 이제 주위에 조금 뭐 어떠냐 그 의중도 묻고 다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이 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잘 못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 과정에 중진 중에선 그러니까 이재명 사단 말고 당에 있었던 중진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지지 선언을 왜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사회경제개혁가로서의 면모가 있어요. 네. 왜 지역사랑 상품권이 예, 있는 예. 뭐 이런 쭉 있는데 그때 을지로위원회에서 했던 정책들은 그 많이 가져가서 그거 아주 성과를 좋게 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를 바꾸는 그런 개혁가로서 아주 훌륭한 면모가 있다. 네. 세상을 바꾸려면 이재명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당 대표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면모를 잘 부각시키지 못했어요. 아. 당 대표를 하면서 어떤 정책이나 공약, 예. 검찰의 공격도 워낙 심했고 당내의 분란도 컸고 그래서 그거를 잘 부각시키지 못해서 제가 되게 아쉬워요. 그것까지 잘 부각이 되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도 많이 풀려 나갈 텐데 저는 요번에 이제 비로소 당의 내부도 좀 정리가 됐고 그렇게 국회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연임을 해서 사회경제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잘 부각시킬 수 있다면 네. 그럼 꼭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당 대표를 다시 하는 것도 네. 당내가 정리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아니, 의미의 그러니까 정리를? 그 요번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구성된 게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당 내부의 분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 구속영장 가결 파동까지 벌어지고, 근데 그런 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진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런 면모를 제대로 부각시켜서 해볼 수 있다면 그런 선택도 네.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 전체가 좀 똘똘 뭉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거의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시도 거의 반대 목소리가 없고. 반대 목소리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원래 해왔던 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예. 네, 그 네,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대선 때 기본사회위원장을 제가 맡고 네. 그 일을 진행시켜 왔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제가 해왔던 을기본권까지를 네. 포함해서 기본사회위원회로 확장을 했어요. 아하. 지금 당에도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하고 제가 수석부위원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표하시느라고 이 일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부의 조직도 만들고 내용도 좀 발전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총선도 끝나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에 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당 대표를 선택한다면 그건 썩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본소득과 뭐 그 형제 시리즈들 요 친구들을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네. 기본 사회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네네. 이게 그 지금 가장 먼저 접근하는 거는 저출생률. 네. 여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런 문제에 집중할 거고 네. 농촌이 완전히 피폐해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 농촌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농촌을 사라지게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좋은 자원을 다 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본 정책들을 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네. 확대시켜 나가고 네.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도 좀 더 발굴해 나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 네. 행복하게 살 권리 네. 그거를 잘 만들어 가자. 근데 아주 종합 대책을 내놓을 건데 네. 그 중에 실현되는 거는 현실 가능하고 네. 아주 절박한 것. 우리 인구가 지금 재작년에 24만 9천 신생아가 1년에 네, 24만 네, 9천 태어났어요. 예. 우리 태어날 때 100만 태어났어요. 네네네. 독립운동가에 보면 2천만 동포야 일어나가라 이게 100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지금 24만 9천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80세가 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예. 80세가 되면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에요. 예. 이게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갖 대책을 세웠음에도 네. 불구하고 안 돼. 네. 그래서 요번에 기본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저출생 대책을 네. 다각도로 세워서 기본사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잘 만들어 이재명 보자. 대표가 다시 이제 대표가 연임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그렇지. 것이다. 그거를 예, 예.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면 네. 이렇게 선택해도 그거는 뭐 나쁘지 그렇게 않다. 나쁜 건 아니야. 네, 제가 2030 세대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출생률 이거 근본 원인은 해결 방법은 개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그 의장 경선 후보자로서 뭐 동의하십니까? 혹은 어떤 아니요, 계획이 개헌 있으십니까? 내용에 예, 그런 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네. 할 수 있겠죠.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개헌안에다 담아서 하면 그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네. 워낙 이게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네. 복합적인 문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생각하는 고리 중에 하나가 네. 대중소기업의 불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할 때 네.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91%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46%예요. 네. 근데 대기업에 가는 사람은 17%예요. 중소기업에 가는 총 노동자 수가 83%고. 네. 17%에 못 끼면 아이 낳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 네. 옛날 91% 때는 같이 친구들끼리 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없이 술도 한 잔씩 사고.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안 돼요. 그게. 네네. 그리고 이 가정을 꾸려 나가기도 어려워. 네. 이제 그런 조건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은 거기다가 항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혼자 가서 항의하면 잘리고 네. 여럿이 같이 가서 항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가 담합으로 규정돼 있어요. 담합. 그게 처벌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교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교육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이 대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과 관련된 교섭권을 주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초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그래서 대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생망이 되니까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는 사람이 다 대학교 가야 되고. 요새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간 사람도 애 많이 안 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풍토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이 낳는 게 불안하고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 정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줄여주면 아이를 좀 더 낳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겠지만 아니고 양극화가 이렇게 커지니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개헌 네, 네.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다 담으면 네. 그러면 되죠. 오. 근데 이제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을 거 안에 개헌 안에 이러한 요소를 넣자. 네. 그러면 저출생을 많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해설을 맞는데 네. 네. 납품 단가 정말 저는 좀 이제 와닿진 않네요. 와닿진 않는데 여튼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면 심플하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세금 걷어다가 율로 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 안 지켜지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자 네. 감세한다고 세금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우리는 우선은 교섭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네. 지난번에 했던 노란봉투법도 네.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 곳곳에 이 교섭을 못하게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불공정의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가맹점주들의 가맹 본사에 대한 교섭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대리점 본사들 플랫폼 안에서의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데 교섭권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이 약간 그렇게 잘- 을지로위원회 예. 회의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대기업이- 가끔 이제 워딩 치러 가면 예. 들었던 그 대기업이 이야기들을. 잘 된 이유가 네. 예를 들어 수출을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잘 이제 됐죠 대기업들이. 근데 그런 이유가 그 예전에 대기업 내에 갖고 있던 많은 그 업무 부서들 가운데 이제 좀 돈 안 되는 데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 쪽 외주주를 뺀 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로부터 납품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또 좋은 품질을 낮은 가격으로 받아서 그걸 또 잘 만들어가고 수출을 했으니까 잘 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의 가격 교섭권을 만약에 이제 인정을 해줘서 높은 단가가 되면 아예 수출 자체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주저앉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 결론을 교섭권이라는 걸로 하시니 차라리 만약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뭐 만땅 걷어갖고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한테 더 나눠주자면 차라리 그거는 경쟁력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납품 단가를 그렇게 하자는 근데 이제 세금을 네. 많이 거두면 그것도 대기업들의 물건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세금을 뭐, 많이 거두면 그렇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로 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근데 뭐 조금 더 토론해 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정프로도 의장 네. 출마하시는 건가요? 국회의장에 국회의장과의 토론. 네, 저희 네. 장면만 여의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네. 대통령 얘기가 중간에 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총선 후에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도 만났고 네. 그다음에 뭐 민정수석실 부활했고 네. 내일 모레 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최근의 행보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걸 이제 진심으로 하면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도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여당으로 보면 두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나자고 그랬죠.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그대로 가감 없이 네.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뭘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도 보면 우리 방향은 다 맞았는데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그랬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닐 테고 선거 내내 들은 얘기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고 네. 뭐 대통령실에 뭐 이렇게 수석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잘 들으면 돼요. 네. 그리고 잘 듣는 게 듣고 그냥 흘리라는 게 아니고 들으면 뭘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소위 이채양명주 875원 대파 한 대 값으로 상징되어지는 국민들의 민생. 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느끼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제스처와 레토릭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사과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그 과거에 그 카센터 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엔진 오일은 아주 기깔나게 교체한다고. 빵꾸도 들었는데 잘해요, 제가 빵꾸. 아니 저는 그럼 뭘 교체하면 좋겠습니까? 뭘 바꿔야 됩니까? 한 가지만 좀 정해주세요. 근데 차를 새 차로 뽑을까요? 차를 왜 뽑아? 그거? 한 가지 말고 네. 저 두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좀 바꾸시고. 아, 내 머릿속이요? 예, 머릿속이 그리고- 멋있는데.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네. 그 눈물이 나오는 눈물샘도 좀 바꾸면 좋겠고. 아, 눈물샘을 바꿔야 됩니까? 네. 그럼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 이슈에 대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협치의 손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슈는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요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 그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그동안 2년 동안 범죄자하고 안 만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만난다면 그건 참 잘한 거죠. 네. 근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들은 민심을 네. 수용을 해야죠. 그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는 건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를 좀 전향적인 걸 지금 한다든지. 벌어진 거는 최상병 특검이 벌어져 있죠. 예. 김건희 특검은 한번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20일로 넘어갔고요. 네. 20일 때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가장 민심을 뜨끈뜨끈하게 느꼈던 지금 네. 최상병 특검 하는 거죠. 그거 거부하지 말고 네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 카센터 얘기가 잠깐 중간에 나왔는데 아, 이제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의원식 의원님께서 예전에 카센터를 잠깐 운영하신 거죠? 네. 맞나요? 아니 뭐 그래도 몇 년 했어요. 아, 몇 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고치시고. 그럼요. 아, 근데 그래요? 제가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그 2년 8개월 동안 감옥을 살고 네. 나와서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 현장에도 좀 가고 네, 근데 네, 네, 네. 거기서 찍혀가지고 네네. 그러다가 저희 대학교 앞에 와서 서점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서점도 사회과학 서점이라고 네. 해서 이 경찰 검찰의 수시로. 수색도 받고 네. 탄압을 되게 받았어요. 네네네. 서점도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뭐 구속지경까지 갔다가 나와서 서점도 못하겠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있어야 되겠다. 뭘 활동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그래서 카센터를 하셨구나.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차를 고치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네, 네. 걔랑 같이 카센터를 열고 그 친구가 차 고치는 일을 하고 네. 저는 거기에서 기술은 없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제일 잘했던 건 엔진 오일 교환하고 엔진 오일 교환. 그 다음에 타이어 펑크난 거 떼우고 아하. 그래서 제가 타이어 펑크난 거는 그때는 이제 자키라고 해서 이걸 또 올리거든요. 네네네. 자키로 올려서 타이어를 탈부착하는데 1분이면 합니다. 1분이면요. 아, 1분이면 거의 도사죠, 도사. F1 그 레이싱 할 때 바뀌는 건 수준인데. 하여튼 국회에 의회에 윤활유가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유 됐습니다. 아주 카센터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석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네, 카센터 경험이 있으신 네. 우리 우원식 의원님. 네. 자 그럼 이제 언제죠? 그 국회의장 16일 날 네. 합니다. 네. 아 16일이요. 아,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뭐 한 한 오늘이 열흘 6일이니까. 오늘 7일 한 9일 칠일. 남았네요. 네. 예. 잘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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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좋은 결과 또 네. 네. 가져다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겠습니다. 항상 되시더라도 국민을 위한 네. 그죠? 국회의장이 좀 되셔서 네. 예. 우리 당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딱 우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예.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대일 구력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일 구력 외교를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네. 국회의장이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국회의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네. 어떨지 그것도 기대하시면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국회 홍범도 장군 혹시 동상을 가져다 놓으시는 걸까요?
그거 뭐 국민들 합의가 있으면 아, 하는 예. 거고요. 로텐더홀에 네. 네. 로텐도에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오늘 국회의장 출마하신 겸해서 좀 여쭤볼 게 반갑- 많아서 네. 좀 여쭤봤고요. 혹시 뭐 저희 질문 중에 좀 불편하신 거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처음에 길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길게 얘기하니까 뭔 말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약간 미안. 그렇지만 1시간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꽉 채웠습니다. 꽉 채웠습니다. 재밌네요. 아주.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국회 돌아가시면 장르만 여의도 좀 나오라고 동료 의원들한테 좀 부탁 좀 네,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장 함께해 되시면 순번을 좀 짜주세요. 그렇게. 나오라고. 너 나가라. 이번엔 너 차례다. 네. 거기 가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르만 여의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신혜영 기자 오랜만에 휴가 다녀오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손등은 아주 새까맣습니다.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농활하고 오신 거예요? 더운 나라에 네. 아, 네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 좋았습니다. 그 김성태입니다. 그 사실상 특검을 놓고 김성태가 강성투쟁했을 때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재밌어. 예. 네. 코가 막히다. 아유 재밌습니다. 그때 제가 톡톡 한다 알겠습니다.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